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수원 권선동에서 홍록기 씨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첫 번째 이야기로는 90년대 수원 권선동 모 아파트에 살았을 때 이야기인데, 내가 살던 동네는 워낙 낙후된 동네라서 그런지 동네 곳곳에서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공사도 많이 했었다. 철없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친구들끼리 공사장 근처에서 많이 놀았는데, 어른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장을 마구잡이로 뛰어다녔었다. 그 공사장은 아파트를 짓는 커다란 공사장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것이 어린애들이 공사장을 뛰어다니는 걸 막는 공사장 관계자가 없었다. 어쨌든 그렇게 놀던 와중에 친구 중 한 녀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었다. 자기가 밤에 혼자 놀다가 공사장에서 턱이 빠진 해골을 봤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그 아이를 따라 해골을 보러 가기로 했다. 공사장에는 공사에 쓰기 위한 모래들이 토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모래가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토산에 검은 천 같은 걸 둘러 놓았다. 그 천을 들춰내니 토산 한가운데가 정말로 깊숙이 구멍이 패여 있고, 그 안에 정말로 아래턱이 없는 해골이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런지 해골 외에 다른 뼈가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 그걸 보자마자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우리들은 겁을 먹고 다시는 공사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왜 공사장 토산에 해골이 있었을까? 누가 거기에 그런 구멍을 파놓았을까? 지금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그 해골이 있던 공사장에 지금은 커다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내가 젊은 시절이던 1998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겪었던 기묘한 일이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면 꼭 이상한 사건을 겪었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는 최근 이사를 했다. 나도 여친의 집에 가서 짐도 날라주고 청소도 해주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서부터 자꾸 기분이 이상하다며 나에게 자주 하소연했다. 새로 이사한 지 밤을해도 이상해. 느낌이 진짜 안 좋아. 자꾸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혼자 사는 집이었기에 괜히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그런가 하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자친구의 하소연은 계속됐고, 나도 그냥 기분 탓으로 치부하기엔 예산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덕분에 난 스케줄이 끝나고서 여친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여친은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는 기분이 떨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여자친구의 집에 가기 위해선 항상 행주대교를 지나가야 했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스케줄을 마치고 매니저와 함께 그곳을 운전해 통과하는 중이었다. 갑자기 차체가 크게 흔들리더니 차의 속도가 줄기 시작했다. 멀쩡한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이다. 단순히 차량 타이어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긴 우연이라고 치부했다. 스페어 타이어로 갈고 생각보다 늦게 여친의 집에 도착했다. 여친은 왜 이리 늦게 왔냐며 투덜거렸고, 난 웃으며 그녀를 달랬다. 하지만 이건 사건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이후로도 계속 여친의 불안함은 지워지지 않았고, 그때마다 난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행주대교를 지나갔는데, 다른 일도 아닌 여친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만 내 차에 펑크가 나서 늦게 가기 일쑤였다. 처음 몇 차례는 우연이겠거니 넘기고 렌트카를 타고 가거나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서 가는 걸로 대신했다. 허나 이런 일은 더욱 빈번해졌고, 타이어 펑크와 여친의 호소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난 그럼에도 그저 우연이겠지, 기분 탓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와중에 유명한 무속인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내게 대뜸 이런 말을 했다. 요즘 가장 가까운 분께서 힘드신가 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와 내 매니저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친구가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해 우리도 심적으로 여간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간 있던 일을 설명하니 무속인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집에 혹시나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이나 옷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겁니다. 무속인은 꽤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여자친구의 소유가 아닌 것이 집에 있기 때문에 차마 형용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내게 설명해 주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집에 너의 것이 아닌 물건이나 옷이 있으면 바로 찾아보고 연락주라. 지금 바로.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약 40분이 흘렀을 즈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받아보니 여자친구였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빠, 혹시 갈색 정장 입어? 내 장롱 속에 그 옷이 있더라고. 이사 때도 못 본 건데. 이사할 때 본 적이 없는 누군가의 갈색 정장이 여자친구 집 장롱 속에 있다는 말에 꽤나 충격을 받았다. 나는 곧장 매니저와 함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을 대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행주대교는 무조건 피해가자고 매니저에게 당부했다. 한참을 달렸을까. 난 익숙한 풍경에 화들짝 놀라 주위를 돌아봤다. 여긴 행주대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치는 길이다. 너 뭐하냐? 왜 행주대교로 왔어? 매니저 동생 녀석도 당황한 것 같았다. 물론 나 역시 행주대교 근처에 올 때까지 전혀 인지 못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우리 차는 행주대교에 진입했다. 형님, 손잡이 꽉 잡으십시오. 야, 핸들 꽉 잡아라. 나와 매니저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꽉 잡으라는 말을 건넸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는 순간 차의 핸들이 마구 떨리는 소리가 나더니 매니저가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렇다 항상 타이어가 터지던 그 지점에서 또 펑크가 나고 만 것이다. 이제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나는 그날 렌트카를 빌려 매니저와 함께 겨우겨우 여친집에 도착하여 문제의 정장을 가지고 나와 집 주변 공터에서 말끔하게 불태워버렸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 여친은 집에서 누군가 지켜본다는 느낌도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었고 나 역시 행주대교에서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 무속인의 말을 인용해보자면 남의 물건이나 옷이 자기 집에 있으면 귀신이 들러붙어 집주인과 주변 지인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여자친구와 매니저 그리고 나까지 그런 사건에 휘말린 것이었다. 몇 년 뒤 한 방송에 나가 이 일을 직접 인터뷰하는 촬영을 했는데 인터뷰 도중 갑자기 이유 없이 조명이 나가버리는 기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명 무속인이 나와서 행주대교를 탐색했는데 참 소름 돋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행주대교가 살터입니다. 한자 그대로 죽는 자리라는 뜻인데 여기에 부유령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군요. 그리고 그 홍록기 씨와 여자친구가 겪은 일은 색정기라는 귀신이 저지른 겁니다. 사람의 애정과 관련해서 한이 맺힌 귀신인데 집안의 물건이나 옷을 매개로 장난을 치지요.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장 집안에 내 것이 아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보라. 혹여나 내 물건이 아닌 것이 있다면 즉시 버리거나 불태워버리길 추천한다. 그것을 통해 귀신들이 당신들에게 몹쓸 장난을 칠지도 모르니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뜀틀 괴담. 몇 년 전 잠시 자원봉사 비슷하게 지역 마을회관에 주 2회 방문했었다. 오후부터 밤까지 아이들이 방과 후 갈 데 없어 놀러오곤 하는데 그걸 감시하고 정리를 도우는 일이었다. 거기에는 장난감이나 실내용 외발 자전거 같은 놀이도구가 꽤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은 바로 뜀틀이었다. 10단가량 되는 거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왜 여기 뜀틀이 있을까 해서 의아했었다. 그 뜀틀은 남루한 모양새로 장난감 창고 구석에 박혀 있었다. 근처의 학교가 폐교 조치되면서 받아온 것이라 한다. 그곳에서의 봉사활동은 2년가량 이어졌다. 하지만 내가 사정이 생겨 이사하게 되면서 그것도 마지막을 맞았다.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니 아이들은 편지와 종이로 접은 꽃 같은 걸 건네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밤이 깊어져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나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 불을 끄고 마을회관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런데 장난감 창고에서 덜컹하고 소리가 났다. 잠시 텀을 두고 덜컹덜컹 또 소리가 난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혹시 내가 오는 마지막 날이니 누가 숨어서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마을회관은 불이 꺼져 완전히 깜깜하다. 당연히 창고도 불이 꺼져 있다. 아이들이라면 무서워서 숨어있질 못할 것이다. 나는 다시 불을 켜고 창고로 갔다. 문을 열자 인기척은 없었다.
아까 전까지 들려왔던 소리가 거짓말인 것처럼 아주 조용했다. 하지만 소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이 숨을 만한 곳을 대충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다. 마지막으로 팀틀의 눈을 돌렸다. 등골이 오싹했다. 단과 단 사이, 손을 넣는 틈새 사이에 손이 나와 있었다. 나와 있다고는 해도 손가락뿐. 손가락 10개가 틈새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손가락은 아이 손가락이었다. 겁에 질린 와중에도 나는 역시 이 안에 숨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뜀틀로 다가갔다. 그러자 손가락은 슥 하고 뜀틀 안으로 들어간다. 어차피 들켰으니 말이라도 좀 하지. 나는 뜀틀을 들어 올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끼쳐 말도 안 나왔다. 겨우 자신을 억누르며 뜀틀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후 나는 빠르게 문까지 걸어가 불을 껐다. 문을 잠그려는 순간 누군가가 뜀틀을 뛰어넘는 듯한 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쏜살같이 도망친 후 나는 다음날 바로 그 동네를 떠났다. 세 번째 이야기, 광기. 내가 그와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그는 실뜨기와 종이접기를 잘하고 음악을 좋아했다. 노래도 잘해. 음악 시간에는 언제나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소년이었다. 다만 그는 목부터 아래쪽에 마비 증세가 있어 몸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렇게나 음악을 좋아함에도 다룰 수 있는 악기는 휘파람뿐이었다. 하지만 그 때문일까? 그가 부는 휘파람은 언제나 슬픈 음색이었다. 악기를 다루고 싶어도 몸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애수 때문이었을까? 내가 그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다소 미화된 이런 추억들이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 남에게 털어놓을 만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 혼자 묻어두기에는 너무 힘들어 털어놓아 보려 한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다.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반 친구들에게 비웃음당하기 일쑤였다.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 때문에 같은 남자들 사이 끼어들 수 없었다. 싸움을 해봐야 자신이 질 수밖에 없으니 설령 자신이 옳더라도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 사과하며 넘어가야 한다는 게 그가 얻은 깨달음이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점차 그는 소심해져 갔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 4학년 때부터 담임을 맡아온 선생님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담임은 그 무렵 딸이 이혼한 것 때문에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었고 그를 사소한 일로도 구타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때때로 목을 조를 때도 있었다. 담임이 휘두른 주먹에 넘어져 그의 머리에서 피가 난 일마저 있었으니 교사가 그런 식으로 대하니 당연히 아이들의 따돌림과 폭력은 더 심해질 뿐이었다. 그가 폭력에 무참히 휘둘리는 날이면 나는 밤에 어머니에게 울며 매달렸다. 1년간 그런 일상이 이어지는 사이 그는 미쳐버렸다. 그에게 향한 악의를 그는 스스로 서서히 쌓아가고 있었으리라.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는 복수를 시작했다. 우선 그를 괴롭히던 반 친구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게임 빌려주면 하루에 1,000엔씩 줄게. 나는 우연히 그걸 듣고 그가 돈으로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따돌림이 멎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다. 어머니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그 이야기는 결코 다른 누구한테 하면 안 되라고 말하셨다. 아마 어머니는 그때 이미 내가 정말 좋아했던 그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리셨던 거겠지. 악의에 가득 차 인간을 불신하고 미워하는 괴물이 되었다는 걸. 사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초등학생인데도 하구를 공갈 협박한 처지가 되어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괴롭힘 당하던 그의 입지도 그 사건을 계기로 불쌍한 피해자로 바뀌었다. 그에게 가해지던 따돌림은 곧 멎었다. 저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게임 하나 빌리는데 1,000엔씩이나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시당초 하루에 1,000엔씩 내고 빌린다면 한 달 동안이나 빌릴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 아이들은 저를 때렸어요. 4만엔 안 가져오면 더 심한 꼴을 당할 거야 라고 협박하면서요. 그의 거짓말은 무척 사실적이었다. 공부를 잘했기에 영리하다는 인식이 학교에 퍼져 있기도 했고 게다가 그의 복부와 옆구리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으니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다. 그건 담임 선생을 비롯해 직전까지도 그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만들어준 거였으니까. 당연히 그가 만들어낸 악마의 논리는 어른도 아이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진실을 알고 있던 나와 어머니만 빼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를 괴롭힌 자들은 해선 안 될 짓을 한 것이었다. 내가 그를 사랑했던 건 땅을 기는 개미조차 밟으면 가엾다며 땅을 보며 걷던 순수함과 상냥함 때문이었다. 그런 순수함과 상냥함은 한 반은커녕 한 학년을 통틀어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후로 땅을 보며 걷지 않게 되었다. 그는 몇 마리고 개미를 밟아 죽였으리라. 나는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어머니에게 상담했다. 하지만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지금은 나도 이해할 수 있다. 한번 부서진 사람의 마음은 결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 그토록 상냥했던 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 그에게 복수할 권리 또한 있는 것이다. 물론 어머니의 생각은 아마 나와 달랐겠지만 그 후 그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그 잘못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진학하던 우리 학교에서 연이어 퇴학당했다. 그건 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시당초 쫓겨날 만한 짓을 했던 아이들이니까. 게다가 그가 한 거짓말은 그 아이들이 그의 심신에 준 상처에 만분의 1도 안 됐을 테니. 다만 고등학교 1학년 무렵 괴롭힘을 가했던 아이들 중 마지막 한 명이 담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을 때 퇴학 처분 선고 때문에 부모와 함께 그 아이가 학교에 오는 모습을 멀리서 관찰하고 있을 때 그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다. 이를 드러내고 눈을 활활 빛내며 비웃고 있던 그 미소는 그야말로 악마 그 자체였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분명 당신은 나를 스토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 나는 스토커다. 고백하려던 이가 처참히 살해당하고 그 안을 다른 괴물이 차지했다. 그런데도 나는 혹시나 그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첫사랑을 그제껏 질질 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을 본 순간 나는 그게 무리라는 걸 깨달았다. 일주일 동안 학교도 쉬고 매일 울어제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무렵처럼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 후 그는 마치 역할을 마쳤다는 듯 공부도 때려치고 대학에도 가지 않았다. 내가 그와 제외한 건 대학을 졸업해 가정을 만든 후였다. 전 담임 선생님네 집에서 열린 초등학교 동창회 때였다. 내가 거기 나간 이유는 하나였다. 그의 복수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기에 그때까지 동창회가 열릴 때마다 매번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술을 마셔 가볍게 취한 탓에 담임 선생님네 집에 들에서 술을 깨려 나와 있던 내 눈에 그의 모습이 들어왔다. 검도용 죽도를 집어넣는 긴 자루를 메고 있었다. 그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듯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활동했던 성가대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였다. 그는 뜰에 들어와 내 눈앞에서 자루의 끈을 풀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싱긋 웃고는 다행이야 라고 내게 말했다. 칼이 자루 틈으로 보였다. 무슨 소리인지 나는 물었다. 너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모두 이야기했었어. 내가 복숭아반 무렵부터 굉장히 날 걱정했었다고. 복숭아반이라는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였다. 그치만 미안해.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걸. 저 녀석들이 다 어른이 되는 걸 말이야. 그걸 보고 기뻐하는 저 선생놈 앞에서 모두 죽여버리는 거야. 저 녀석들 관절 하나하나를 잘라서 말이야. 너한테만은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돌아가줘.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다행이야. 너를 어떻게 밖으로 꺼내올지 고민했거든. 정말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 무릎이 떨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에게 일부나마 제정신이 남아있다는 걸 나는 그때 눈치챘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찌푸린 얼굴은 틀림없이 고뇌를 껴안은 사람의 것이었다. 자루를 내려놓고 끈을 풀자 단도의 날이 보였다. 그는 나 말고 그 시절 반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까지 모두 죽일 생각인 듯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담임 선생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왜 아이들까지? 저 아이들은 갑자기 내 편인 척 했으니까 용서할 수 없어. 그전까지는 깔보며 비웃었던 주제에 그의 생각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하려는 짓은 너무나도 처참해.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움츠러든 몸을 일으켜 양팔을 벌리고 그의 앞을 막았다. 그는 쓸쓸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몸을 굽혀 나를 밀어제꼈다.
그의 장애를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보통 성인 남성이 어느 정도 힘을 낼 수 있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때 그가 냈던 힘은 아마 그 이상이 아니었나 싶다. 내가 전부 받아줄 테니 그만둬. 나는 무심코 그렇게 말했다. 어째서? 너를 죽일 이유 따위 없어. 사랑하고 있는 걸. 미친 사람의 입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나는 초등학교 시절 용기조차 못 내던 때 유일했던 친구였고 단 한 명뿐인 이상형이었으리라. 나 결혼했어. 하지만 A군을 위해서라면 아이를 낳아줄게. 당신의 소중한 아이를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보일 테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 말에 모든 걸 걸었다. 그는 양손으로 자기 머리를 쾅쾅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뺨에 손톱을 박아넣고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긁어내렸다. 피부가 벗겨져 피가 흐른다. 이상해. 일어날 수 없어. 한눈에도 그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치 아이 같은 어리숙한 모습이었다. 이제 쉬어도 괜찮잖아.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집안일을 해줘. 나는 생각나는 대로 말을 늘어놔 관심을 끌려 했다. 마침내 그는 칼을 뽑았다. 끄트머리를 자기 넓적다리에 푹 찌르고는 이상하네. 라고 말한다. 어릴 적 장애를 안고 있어.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는 거기 없었다. 마음속에 태어난 증오의 불길. 아마 그걸 계속 태워가며 다른 사람보다 몇백 배는 더 노력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칼을 다루고 있었다. 너무나 불쌍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누구 하나 그에게 사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복수를 당하기 직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내 뒤에 있는 집안에서 그들은 스스로 선량한 시민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을 화풀이 대상으로 사마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혔던 그 교사와 함께 떠들면서 그가 무심코 찌른 칼을 뽑자 피가 흘러 바지에 스며든다. 나는 그 상처를 필사적으로 눌렀다. 이혼하고 당신이랑 재혼할게. 내 말을 듣고 그는 말했다. 나도 알겠어. 내가 불쌍해. 어조가 완전히 변하고 스스로를 칭하는 말마저 바뀌었다. 둥그런 눈은 가늘고 날카로운 빛을 발하고 목소리는 낮아져 신음소리처럼 울렸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비웃음을 지었던 그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나는 순간적으로 알아차렸다. 그가 망가진 형태는 세간에서 말하는 이중인격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격은 흉악한 뿐일 터였다. 하지만 그래야만 할 흉악하기 짝이 없을 그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그는 그대로 쓰러져 통곡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나오기 전에 나는 그의 짐을 원래대로 정리한 후 그를 데리고 고향 집으로 향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늘어놓는 건 나도 괴롭기 때문이다. 나는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을 버린 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여자로 보이고 있다. 아직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쓰레기는 우리 어머니다. 그녀는 담임의 사위와 불륜을 저질러 담임이 미치는 원인을 만들었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내 할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갑부였기에 담임은 그걸 공론화했다간 실직할까봐 아무 말 않고 계속 교직에 남았던 것 같다. 내가 이걸 알게 된 건 대학에 다닐 무렵 어머니가 또다시 불륜을 저질러 아버지와 갈라섰을 때였다. 어머니의 죄는 담임을 미치게 했고 담임의 죄는 반 아이들을 미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광기를 그 혼자 떠맡게 된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새빨간 그림자. 꽤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 들어서자 거기 어머니가 불도 안 켜고 귀를 막은 채 어두운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이러고 있는 건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초조해져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말을 걸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방에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어머니는 갑작스레 내가 말을 걸어 놀란 듯 했지만 곧 내 얼굴을 보고 안심한 것 같았다. 뭐야, 너구나. 사람 좀 놀래키지 마렴. 아니, 놀란 건 난데. 어두운 방에서 불도 안 켜고 귀 막고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할 소리인가. 기막혀 하고 있자니.
어머니가 이상한 걸 물어봤다. 그건 그렇고 너 어디로 집에 들어왔니? 어디로? 이상한 질문에 기가 막히면서도 대답한다. 어디로 집에 들어왔다니 당연히 현관이지. 아니면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는 찰나. 바로 그 현관에서 똑똑하고 유리를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누가 왔는지 확인하려 현관을 들여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초조한 듯한 모습으로 나를 말렸다. 또 온 거야. 아까 그놈이야, 분명.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돌아왔을 때 이상했던 어머니 모습과 아까 그놈이라는 게 뭔가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까 내가 왔을 때 이상한 꼴하고 있던 게 그놈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질문에 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게 말야, 계속 현관에서 노크를 하는 거야. 내가 오기 조금 전부터 노크를 했어. 엄마는 그게 무서워서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계속 귀를 막고 그게 없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사이 내가 돌아왔지 뭐니, 그것도 현관으로. 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랬다. 나는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저거 뭔데? 봤을 거 아냐. 어머니는 고개를 아래로 푹 떨구고 있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그 사이에도 현관에서는 계속 똑똑하고 노크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잠깐 보고 올게. 아까랑은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혹시 택배라도 왔으면 빨리 확인해야 하고. 하지만 어머니는 잡은 팔을 놓지 않았다. 안 된다니까. 안 가는 게 좋아.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어머니의 팔을 억지로 뿌리치고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우리 집 현관은 흐린 유리가 끼워져 있는 미닫이 문이다. 현관을 열지 않아도 밖에 어떤 놈이 있는지는 대충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나는 현관까지 가서 그 노크하는 놈이 어떤지 살폈다. 아마 어머니도 손님이 왔나 싶어 현관까지 왔다. 이걸 봤었겠지. 현관에 서 있는 빨간 사람 그림자를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한 사람 그림자였으니까. 키는 아마 초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다. 빨갛다는 걸 빼면 말이지. 그래서 나는 단순히 손님인가 싶어 현관을 열려 유리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그 순간 노크하는 손이 유리 너머로 똑똑히 보였다. 새빨간 사람 손이 정말로 새빨겠다. 빨간 장갑 같은 게 아니라 새빨간 맨손이었다. 그 순간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다.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터였다. 왜냐하면 현관을 열려고 가까워진 사이 그 녀석도 내 존재를 알아차렸으니 가까워진 내 존재를 알아챈 그놈은 이후 엄청난 기세로 현관을 노크하기 시작했다. 정말 엄청난 기세였다. 현관 유리가 깨지지 않을까 싶은 기세로 계속 두드려댔다. 바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새빨간 사람 그림자가 엄청난 기세로 현관을 두드려대는 것이다. 문에서 철컹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어른인데도 그 광경을 보니 오금이 저려 발도 못 댈 지경이었다. 계속 거기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거기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묘하게 달려 도망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마 상대가 모르게 서서히 도망치겠다는 생각이었을까. 나는 천천히 뒤로 몸을 뺐다. 그러자 사람 그림자도 약간 변화를 보였다. 처음 봤을 때보다 어쩐지 키가 커진 것 같았다. 하지만 노크하는 팔의 위치는 아까와 다름없다. 키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것이었다. 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만 위로 쭉쭉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라난 머리는 서서히 현관 위에 있는 작은 창에 다가서고 있었다. 하필 그 작은 창은 채광용이라 흐린 유리가 아니었다. 그러니 그 작은 창으로 머리가 다가서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시점에 나는 눈을 피했어야 했다. 하지만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너무 무서워 오히려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봐버렸다. 새빨간 사람 그림자의 얼굴을.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된 아이라고 생각한다. 새빨간 얼굴에 머리카락과 눈썹이 없었다. 인상적이었던 떡하니 열린 새까만 입과 부릅뜬 눈. 그 눈으로 흘깃흘깃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걸 보고 나니 완전히 한기였다. 나는 소리 지르며 도망쳤다. 그리고 거실로 가 어머니와 함께 귀를 막고 덜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귀를 막고 있었기에 감각이 없었지만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잡았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였다. 아버지잖아. 놀라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대답했다. 뭘 놀라게 해. 놀란 건 나야. 어떻게 둘이 불도 안 켜고 시커먼 방 안에 웅크려 있어. 갑작스레 날아온 목소리에 놀라기는 했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니 좀 안심이 됐다. 그리고 무심코 물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로 집에 들어오셨어요?